안녕하십니까, 유석현입니다. 사랑과 미움, 삶과 죽음, 정의와 불의. 여기 보시는 단어들 공통점이 뭘까요? 모두 상반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되지만 공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합법과 폭력은 어떻습니까? 공존할 수 없는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곳이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국민신문고는 합법의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는 폭력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헬멧을 쓴 용역 직원들이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을 우악스럽게 끄집어냅니다. 거침없고 야만적인 폭력. 울음소리와 비명으로 가득 찬 이곳. 바로 지난해 5월 서울 무학동입니다. 서대문 형무소 옆에 있는 무학동 여관 골목은 백범 김구 선생의 어머니 등 수감자 가족들이 모여 옥바라지를 했던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따라 붙여진 이름은 옥바라지 골목. 관광객들이 많아지면서 옥바라지 안악들의 100년 역사가 담긴 관광 코스로 지정되기도 했지만 재개발 계획이 허가돼 철거가 시작되면서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네, 오늘 5시 20분에 면담이 잡혀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갑자기 기습적으로 와서 저희 이 구본장이 다 털렸습니다. 지금 제가 너무 어처구니였고, 그럼 나한테 어디로 가라고 하는 겁니까? 강제 집행 자체는 재개발 조합이 명도 소송에서 승소해 진행한 합법적인 절차입니다. A가 B의 부동산 소유권을 차지했지만 여러 이유로 해당 공간을 비워주지 않을 때 A는 소송을 내게 되는데요. 이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강제로 B를 내보낼 수 있고, 이때 밟게 되는 절차가 바로 강제 집행입니다. 법원의 판결문 그 종이 자체는 아무 의미 없잖아요. 종이잖아요, 그냥. 있어야 되고 뭐 종인데, 이 종이가 힘을 발휘하려면 법원에서 어떤 이 법 판결에 그 효력을 주게 하는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데, 이제 그게 강제 집행이죠. 나가라고 하는 거고, 안 나가면 집행관이 와서, 이제 집행관이 원래 법적으로는 인부, 기술자하고 노무자, 그러니까 인부들이 와서 문을 따고 물건 꺼내고 이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내쫓는 거죠. 이게 집행입니다.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 이렇게 자행되는 무자비한 폭력도 법원이 허락한 걸까요? 두 달 뒤인 지난해 7월 서울 신사동의 한 음식점 앞입니다. 검은 옷을 입은 무리가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며 들이닥쳤는데요. 나 오늘 장사해야 된다고. 천막 지붕을 칼로 찢어버리는가 하면 가게가 위치한 지하로 진입하면서 소화기를 쏘기도 했습니다. 순식간에 아비규환이 된 현장. 건물주가 계약 기간이 종료된 식당 세입자에게 나가라고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자 강제 철거를 시도한 건데요. 내 가게야. 내 가게라고. 굴착기와 용역 100여 명이 동원됐고 임차인과 상인단체 회원 100여 명도 집단으로 맞서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끌어내려는 사람들의 무차별적인 폭력과 필사적으로 버티려는 사람들.
결국 4시간 반 만에 집행은 중단됐습니다. 이거는 미쳤어. 하지만 11일 뒤 2차 집행이 다시 진행. 이번에도 역시 검은 옷 무리의 폭력적인 행동과 욕설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119 구급차까지 현장에 대기했는데요. 그렇게 건물과 사람들 모두에게 상처만 남긴 채 강제 집행은 종료됐습니다. 재개발 보상 대책을 요구하며 농성을 하던 철거로 인한 충돌로 6명이 숨졌던 참사. 참사의 원인이 경찰의 과잉 진압 때문이었는지를 두고 시각 차이를 보였습니다. 2009년 용산 참사 이후 집행 과정의 폭력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있었지만 여전히 집행 현장 곳곳에서 폭력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등치가 큰 사람들 와가지고 막 세입자를 막 욕을 하고 때리고 강제로 끌어내리는데, 이렇게 되면 인권 침해나 폭력 행위가 가해져서 서럽게 쫓겨나는 세입자는 그 가족들에게 부당한 폭력이 가해질 위험성이 너무 난무하고 반드시 철저한 개선과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합법적인 강제 집행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벌어지는 폭력. 과연 정말 정당한 걸까요? 소화기를 뿌려서 시야를 가리고 칼을 휘두르고 신체적 폭력까지. 방금 보신 영상은 조폭 영화가 아닙니다. 현실이라서 더 무서운 이야기인데요. 오늘 취재를 맡은 한현희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영상에서 본 여기 사람이 있다는 절규. 지난 2009년이죠. 용산 참사 당시 철거민 가족들이 울부짖었던 말과 같은데 벌써 8년이 지났는데 강제 집행 현장에서의 갈등은 여전합니까? 네, 정부 주도로 진행되는 대규모 재개발 사업은 확연히 줄었지만 도시 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서는 여전히 조합과 세입자 간 마찰이 잦습니다. 또 건물주와 임차인 간 갈등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4년 동안 이뤄진 집행 건수를 보면 7만 8천 건이 넘는데요. 이 과정에서 크고 작은 폭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화나 협상을 통해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서 소송을 진행하게 되고 또 그런 소송의 결과 진행되는 것이 강제 집행이잖아요. 하는 쪽도 당하는 쪽도 결사적인 입장이다 보니 폭력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네, 그 폭력이 난무합니다마는 강제 집행 자체는 합법적인 절차죠? 네, 그렇습니다. 강제 집행은 법원 판결에 따라서 진행되는 겁니다. 영상에서도 짧게 설명하기는 했는데 임대차 계약이 끝난 후 임대인이 건물을 비워줄 것을 요구했는데도 임차인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등 여러 이유로 내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다른 사람이 차지하고 있을 때 소송을 내게 되고요. 이 소송에서 승소했는데도 이를 상대가 따르지 않을 경우 법원 집행관 감독 하에 강제 집행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법원 결정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강제력을 행사하는 거죠. 법원 판단에 따른 것이고 또 집행관들이 하는 절차라면은 그 과정이 모두 적법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보통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을 집행하는 일인 만큼 더 적법 절차에 맞춰서 진행할 거라고요. 실제로 집행 현장에서 폭력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도 현장에 나와 있는 경찰이 이를 제지하지 않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법원 집행관이
공무집행 중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관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강제집행 자체가 정당한 사법 판단에 따른 후속 조치라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상식 밖의 폭력까지 정당화될 수는 없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이 사회권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사회보장권의 개념을 포함해서 노동권, 건강권, 주거권 등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를 포괄하는 개념이 사회권인데요. 유엔 사회권위원회에서 1995년, 2001년, 2009년 세 차례 우리나라를 심사했는데 한국의 강제철거 실태가 우려스럽다면서 예방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눈으로 봤을 때 합법적 절차라는 강제집행의 과정이 적절하지 못하다라는 경고를 한 것이고요. 네. 국가인권위원회도 제2기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평가에서 강제철거 과정에서 거주민의 인권 보호를 위한 각종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데 소극적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합법적인 집행 공간이 왜 폭력이 난무하는 현장으로 바뀌고 있는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한현희 기자가 강제집행 폭행 피해자를 직접 만나봤습니다. 서울 월계동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 작업이 한창인 6월의 어느 날. 공사장 근처로 한 중년 여성이 걸어옵니다. 아유, 여기가 우리 집이었는데 이게 다 막아줬어. 한참이나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여성은 57살 박정순 씨. 그녀에겐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지금은 유명 건설사 아파트 터가 됐지만 그곳엔 원래 박 씨 부부가 살던 4층 건물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지난해 4월 26일 이곳에 강제 집행이 이루어졌는데요. 재개발 조합이 보상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온 박 씨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겼기 때문입니다. 그 전날 이미 용역이 여기 사우나 있잖아요. 여기 가면 사우나가 있어요. 사우나에 이 등치 큰 용역이 하나 있었고 온 동네가 시커멓게 막 됐었어요. 이미. 자, 저기요. 저기 용역에 시작하세요. 이른 아침부터 시작된 강제 집행은 3시간가량 계속됐습니다. 조용하던 동네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집행이 새겨진 검정조끼를 입은 남성들이 들이닥치더니 다짜고짜 상자 셔터를 뜯어내고 심지어 항의하는 주민에게 욕설을 퍼붓습니다. 차 밟았어요. 이어진 집단 폭행까지. 분말 수화기 뿌리고 막 해가지고 갑자기 하여튼 한순간에 이 사람 때리는 것도 한순간이고 한순간에 이렇게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불 끌 때나 쓰는 수화기를 진짜 이렇게 하고 그거 뿌리기만 했으면 괜찮게요. 사람 입 벌려갖고 직접 그거 뿌리기도 하고 그 분말 수화기통으로 사람 막 머리통을 다 그걸로 막 내리쳐버린 거예요. 또 분말 수화기통으로 그 빠루로 내리치고. 이 과정에서 주민 한 명은 늑골과 치아 3개가 부러져 전치 6주에 중상을 입었고 다른 주민 20여 명도 다쳤습니다. 우리 남편 온 몸이 얼마나 맞았는지 다 피멍이 들었었어요. 한의원에 다니면서 그 피멍을 다 빼러 다녔어요. 강제 집행 현장 곳곳에서 관행적으로 벌어지는 폭력. 전문가들은 집행 현장에서 벌어지는 이런 폭력이 절대 합법적인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법원의 강제 집행 관련 규정을 보면 세입자나 상대방의 저항이나 어떤 항의가 있을 때 경찰이나 군인이 협조를 구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고 문이 잠겨져 있거나 자물쇠 등이 강제집행을 방해할 때 기술자나 노무자를 불러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만 나와 있지 실제로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이 너무 억울해서 버티고 있을 때 경비나 용역을 동원해서 강제로 끌어내릴 수 있는 근거 규정은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건도 막 박살을 내더라고요. 원래 물건 집행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예. 딱 물건 들어가지고 나가가지고 이사를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물건 부시면 안 돼요. 또 이런 폭력이 벌어진 데는 집행 과정을 책임져야 할 집행관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탓이 크다고 꼬집고 있는데요. 암묵적으로 사실 폭행이나 이런 것들을 모른 척 해온 점이 없잖아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어떤 구역에서는 사실 집행관이 해서는 안 될 물리력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감시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과정에서 더 문제가 되는 건 집행 현장에 채권자가 고용한 경비업체 사람들, 이른바 용역이 투입되는 겁니다. 우리는 빠지 달고 노무자밖에 없어요. 우리 법원 직원은. 법원 직원 노무자밖에 없다고요? 네. 나머지는 어디서 온 건가요, 그러면? 나머지는 채권자가 불렀겠죠. 그 국가의 고유 권한이란 말이에요. 집행관한테 위탁을 했을 때는 국가의 권한을 위임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렇게나 행사되도록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채권자가 고용한 용역이 물리력을 행사하도록 내버려두는 건 사실상 개인끼리의 폭력을 국가가 용인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입니다. 매일 강제 집행을 하니까 뭐 그렇게 알아라 뭐 이런 식으로 오고, 그 전에 다른 주민들한테는 이제 강제 집행을 하면 그런 걸 이제 너희들이 막아야 된다. 재건축 지역이나 재개발 지역에서 일을 하고 있는 용역들이 이제 알려준다 그래요, 주민들한테. 왜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한 용역 단가가 한 실제 계약 용역비보다 한 20% 정도 증액한다거나, 또 추가적으로 또 문제를 일으키면은 또 한 30% 정도 오르고, 그런 용역들은 자기네들 용역비를 올려서 더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개발 지역 주민들을 이제 악용하곤 하죠. 이 같은 문제가 계속되자 최근에는 이런 행태를 막기 위한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현장에 입회해서 조합 측에 고용 인력, 이른바 우리가 용역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의 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불법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위법 행위가 있을 때는 즉시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하지만 관행을 고치기가 쉽지만은 않은데요. 그 용역 직원들이 약간 이 현장으로 불법적으로 이렇게 잠입을 한다든지 뭐 이런 현상들이 약간 목격되기도 하고, 또 그 조합에 고용된 용역들이 저희한테 뭐 이렇게 그 현장에서의 협상이나 이런 것들을 못하도록 제지를 한다든지 집행관이 이제 불쾌감을 표시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조금씩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때문에 묵인되어 온 집행 현장의 폭력을 없애기 위해서는 법을 고치거나 규정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한 기준도 마련해야 되고, 또 행사할 수 있는 유형력의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 명확하게 지침으로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일정. 자, 진입! 자, 들어가자! 폭력적인 강제 집행 중단하라! 직접 만나본 인덕마을 피해자 가운데 큰 부상을 입은 주민도 있었는데 완쾌가 됐습니까? 네, 신체적 피해는 거의 회복됐지만 고통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용역들이 저지른 폭력으로 중상을 입었지만 치료비까지 스스로 충당해야 해서 이중고를 겪고 있고요. 경찰과 검찰에서 1년 넘게 수사를 이어온 끝에 지난달 27일 혐의가 명확하게 드러난 용역 3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3명은 과거에도 골프장이나 호텔, 유치권 행사 건물 등 경영권이나 권리 다툼이 있는 곳에서 비슷한 폭력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고요. 추가
가담자나 집행관에 대한 수사도 계속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수사기관은 쌍방이 고소를 해서 수사 대상이 100여 명이 넘어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 주민들 입장에서는 답답한 일이고요. 건물주인 박정순 씨 부부는 통장이 압류됐다고 하는데 이유를 알아보니까 조합 측이 용역 투입 비용 등 집행 비용을 박 씨 부부 측이 물어야 한다고 소송을 냈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박 씨 측은 본인들이 원해서 용역을 부른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 용역들 때문에 피해를 입었는데 억울하다는 입장이고요.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처음 보는 영상이 아닌데도 보면서 깜짝 놀라게 됩니다. 앞서 법원 집행관이 현장 관리감독 책임자라고 했는데 용역들이 저런 폭력을 행사하는 동안 집행관은 뭘 하고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한 기자, 저 정도의 폭력이 벌어지고 있으면 중단시켜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현장에 있는 집행관이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있었고 당시 법원 행정처 차장이 잘못을 시인하기도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예, 현장에서 집행관이 그 집행을 지휘하고 감독하게 되어 있는데 저런 식의 폭행행위가 발생하고 한다면 응당 관련된 조치를 취하거나 또는 원조 요청했던 경찰들에게 이야기해서 저런 행위가 벌어지지 말도록 해야 되는데 아까 보신 것처럼 경찰은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았었습니다.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예, 집행 과정에서 저러한 인권 침해적인 사례가 벌어진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저런 사례가 재발돼서는 안 된다고. 집행관법에 따르면은 서울 북부지방법원의 수석 부장판사가 감독관으로 되어 있고 이 감독관이 수시로 현장에 가서 그 집행관들의 직무집행을 감찰하도록 되어 있는데 서울 북부지방법원에 있는 감독관은 그런 역할을 했나요? 그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이 법원 집행관의 역할이 대체 무슨 일인가 하는 점입니다. 원래 정해진 역할이 무엇이고 어떤 일은 할 수 있고 또 어떤 일은 해서는 안 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그게 명확하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먼저 집행관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집행관은 집행 현장을 관리 감독하는 일 외에 재판부의 명령에 따라서 서류와 물품을 전달하거나 벌금, 과태료, 추징금 등을 걷는 일을 합니다. 공적인 일을 하고 있어서 공무원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정식 공무원 지위는 갖지 않는 민간인이고요. 정부로부터 월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나 집행비 등의 비용을 수임료로 가져갑니다. 현행법상 집행관은 집행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나 노무자를 집행 보조자로 사용할 수 있고요. 채무자의 주거나 창고 등의 장소를 수색하고 또 잠근 문과 기구를 여는 등 강제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제력 사용이라는 표현까지만 있지 어느 정도까지 행할 수 있고 또 어떤 건 안 되는지 구체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집행관이 자의적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집행 보조자가 채무자의 신체에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한지와 관련해서도 근거 규정이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많은 상황입니다. 또 집행 보조자를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법원에서 정한 집행 보조자 외에 채권자들이 동원한 용역이 더 투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빨리 집행에 성공하려는 채권자들의 조급함과 집행 성공 시 이들로부터 수수료를 받게 되는 집행관의 묵인이 결합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투입되는 용역이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다 보니 현장에 투입되면 폭력 행사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폭력 전과가 많은 용역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집행이 성공하면 집행관이 수수료를 챙기는 구조가 현장에서 폭력을 불러일으키는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여러 전문가들이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성공하면 수수료를 챙기는 구조이다 보니 불법이 있더라도 눈을 감거나 오히려 유도하는 것이 아니냐는 건데요. 집행관들의 수익을 보면 놀랍습니다. 2015년 한 해 집행관 한 명이 벌어들인 수입은 평균 1억 4,100만 원이었고요. 2011년부터 2013년까지는 집행관 한 명당 연평균 수입이
2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고한 수입으로만 낸 통계라서 실제로는 더 많을 수도 있다는 지적인데요. 집행관이 법원과 검찰청 사무국 소속 직원 가운데 적당한 사람을 뽑는 것이라서 집행관 제도가 퇴직 공무원들이 고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해주는 통로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수익을 올리는 만큼 책임도 뒤따라야 할 텐데요. 집행 현장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집행관을 징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봤던 것처럼 그 국감에서 지적도 있었고 대법원이 잘못을 시인하기도 했는데 좀 변화가 있었습니까? 네, 나름대로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노무자 등을 보조자로 사용하는 집행 사건에 있어서 노무자를 어떻게 관리할지 관리 지침을 일부 개정했는데요. 지금까지 집행 보조자는 신분증을 달고 있으면 됐지만 오는 9월부터는 조끼를 착용해야 하는 것으로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또 집행조서에 노무자 수나 노무수당, 그 밖의 비용을 기재하도록 했다고 하고요. 그 밖에 집행관 감독 보좌관에 대한 교육이나 집행관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고 집행 현장을 한 달에 2차례씩 수시 점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야 이런 지침이 마련됐다는 게 오히려 더 놀라운데요. 지금도 현장에서는 보조자와 용역들이 신분증을 서로 돌려가면서 쓴다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조끼를 의무적으로 입게 하는 것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여전히 의문이 있는 게 사실인데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집행관의 신분, 권한, 보수 등과 관련한 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법원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말이 와 닿습니다. 실제로 국회에서도 지난해부터 제도 개선 논의가 시작됐는데요. 집행관법 관련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재윤경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재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재윤경입니다. 네, 강제 집행과 관련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여러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재 의원께서 집행관법 개정안을 발의하셨는데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궁금하네요. 일단 건물값이 올라간 건물주가 임대료를 높이기 위해서 임차인을 내쫓는데 이 내쫓기는 과정이 사실상 너무 강제 집행이 쉬운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 강제 집행이 폭력적으로 확장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공권력이 적절하게 관리를 못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 강제 집행이 폭력적으로 손쉽게 이루어지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그래서 임차인들을 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대표 발의한 집행관법, 경비업법 개정안은 어떤 법안인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일단 집행관들이 현장에서 보면 용역들을 별도로 또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경비업체의 용역들이 위법이나 부당 행위들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적절하게 이 위법성에 대해서 문제를 삼기 위해서 이름표 폐용 같은 것들을 좀 감독을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감독의 과실도 징계 사유에 포함시키도록 해서 사실상 강제 집행의 이해 당사자들이 이 법 테두리 내에서 폭력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이 집행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적절히 사실은 집행을 당하는 이런 사회적 약자들도 법 테두리 안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법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서울시가 서울변호사회와 함께 강제철거 현장 인권지킴이단을 운영 중인데 이런 자치단체의 움직임 어떻게 보십니까? 대단히 반가운 일이긴 한데 문제는 지자체와의 그런 협약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지자체의 그 법적 권한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이런 조정 과정에서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크게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법률을 마련을 제대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법안 개정안을 냈고요. 그래서 이런 집행관 자격도 또 현장에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 사업자로 등록해서 수수료 제도이다 보니까
이 집행관이 더 많은 수입을 챙기기 위해서 폭력적인 강제 집행을 어떤 측면에서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폭력을 막으려고 하는 동기가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격제도도 개선하고 민사 집행이나 행정 대집행 이런 것들이 합리적으로 중립적으로 이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추가 입법 활동도 향후에 더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재윤경 의원 얘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법 집행 현장에서 폭력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만은 한편으로는 어느 정도 강제력이 있어야지 만약에 그런 게 없다면은 채무자 측에서 이를 좀 악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끝까지 버티는 채무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의문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집행관에 나오라는 말을 그대로 따를 것 같으면 소송도 하지 않고 강제 집행도 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래서 관련 규정을 더 구체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사람의 신체에 누가 어떤 식으로 물리력을 행사할지 명확히 매뉴얼을 만들어서 교육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집행관의 집행에 버티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이니까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경찰을 투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네, 이번에 취재를 하면서 유독 마음이 무거웠다고요. 네, 취재하면서 가장 와닿은 말이 사람은 철거 대상이 아니다였습니다. 오랫동안 가까운 공간을 어쩔 수 없이 떠나야 하는 사례자들을 접하다 보니 마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었는데요. 강제 집행 자체가 여러 복합적인 사안이 얽혀 있다 보니 고려해야 할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개선 가능한 현실적인 문제부터 접근하자고 생각하면서 이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합법이라는 이름 아래 폭력이 묵인되어 왔고 그렇다 보니 억울함을 호소해도 들어주는 곳이 많지 않았는데 강제 집행 현장에서의 폭력은 절대로 용인될 수 없는 행동이라는 것 많은 분들이 알아야겠고요. 하지만 쫓겨나가는 과정에서 상처를 덜 받는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닌 만큼 어떻게 공생할 수 있을지 더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한연희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네, 국민신문고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잠 못 이루는 대한민국 편이 방송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